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물류팀장 김영승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많은 명사님들께서 이 자리를 통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제가 이어받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크루즈 산업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크루즈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동안 크루즈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과 관련 민관, 학계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앞으로 국내 크루즈 산업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제 의견 또는 주장보다는 최대한 좀 객관적인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말미에는 우리 서산시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크루즈의 개념, 크루즈 선사, 크루즈 선의 운항, 크루즈 조선, 코로나와 크루즈 산업, 코로나 극복 노력, 연안 크루즈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마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청이랑 크루즈랑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오늘 이 자리에서 크루즈에 대해 얘기를 하나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226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자체인데요. 이 중에 바다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제가 세어봤을 때 한 58개 정도, 약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 총 60개 항만이 존재합니다. 항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해운이나 조선, 하역, 창고, 선용품 같은 고유의 산업이 있고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경제 효과들이 있는데요. 항만이 그 항만을 품고 있는 도시랑 연계가 되었을 때는 지자체에서는 항만의 고유 산업 효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지는 항만이 갖고 있는 물류 기능이나 관광 기능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을 하고 기업 유치를 합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대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하청업체들도 연쇄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오게 되고요. 그 기업들은 지역 인재를 뽑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항만을 통해서 원료를 수입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물동량이 늘어나면 철도, 도로, 부두 이런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명분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도시는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지자체에 항만이 있다는 건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항만은 또 이제 관광의 관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당 지자체에 이제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도시 위상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항만은 물류와 관광의 기능을 갖고 해당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파급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항만의 발전 정도나 순위를 얘기할 때 선석이 몇 개인지 크레인이 몇 개인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항만의 물동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고 국가 재정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물동량으로 항만의 규모랑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 60개 항만 중에서 물동량 1위에서 4위까지 항만인 부산, 인천, 광양, 울산은 국가가 이제 항만 공사를 설립해서 항만 활성화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5위 항만인 평택 당진항의 경우는 평택 쪽은 경기도 산하에 경기평택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위가 바로 서산시에 있는 대산항입니다. 만약에 평택 당진항을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한다면 물동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5위는 서산 대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는 대산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랑 도시
그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일환으로 크루즈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서산시뿐만이 아니고요. 군산, 목포, 포항, 영덕, 동해, 속초 이런 바다 지자체들도 항만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루즈의 개념입니다. 크루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강에 가도 크루즈가 있고요. 바다나 섬으로 여행을 가셨을 때 크루즈는 다 있습니다. 요트 크루즈, 유람선 크루즈, 리버 크루즈, 해상 크루즈 등등등. 크루즈라는 단어를 흔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크루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해양 레저 관광 업계에서는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여행 관련 행사에 참여를 해보면 크루즈 관광이 럭셔리 관광이란 그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크루즈라는 그 단어에는 뭔가 그 꺼롭고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고급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내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그 관광업자분들은 크루즈란 단어를 선호하고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모든 선박이 크루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크루즈의 정의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크루즈를 연구를 하면서 크루즈는 선박을 이용한 관광이다, 떠다니는 리조트다, 운송 목적인 페리와는 다르게 호텔 관광, 리조트 개념이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이다 등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크루즈의 그 핵심 기능은 선내 여가, 레저, 식사, 숙박, 그리고 이제 기항지 관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에서의 크루즈 정의입니다. 2015년도에 그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새롭게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랑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크루즈 산업이다라고 이제 명쾌하게 규정을 해줬고요. 우리 해운법 제3조에서는 다양한 그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숙박, 식음료,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해서 관광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며 운항하는 걸 순항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 순항여객 운송 사업이랑 나머지 다른 하나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복합해상 여객 운송 사업을 크루즈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도 이제 크루즈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순항여객 운송 사업이나 복합해상 여객 운송 사업을 그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을 하는 업이 크루즈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관광 유람 산업이 일반 관광 유람 산업 그리고 크루즈업으로 두 개가 이제 나뉘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항이나 복합 여객 운송 사업 면허인 반면에 일반 관광 유람선은 그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이나 유도선법에 따른 그 유선 사업 면허로 운항을 합니다. 또한 그 크루즈업은 일반 유람 산업에 필요로 하는 그 등록 기준에 더해서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2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되고요. 체육, 의욕, 이용, 오락, 쇼핑 시설 중에 2개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일반 유람 산업이랑 크루즈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의 유무,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법률에서의 크루즈업은 순항이나 복합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가지고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20실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체육, 오락 등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2,000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해서 관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루즈선, 여객선, 유람선의 비교표입니다. 크루즈선은 원양이랑 연안을 운항을 하고요. 호텔, 리조트 수준의 편의시설이랑 면세점, 카지노, 수영장, 공연장 등 시설이 있고 선내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객선도 국제랑 연안을 운항을 합니다. 다만 그 크루즈선에 비교했을 때 좌석 중심의 공간이고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숙박과 식사시설이 있고 면세점도 일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내 공연이 때때로는 또 있기도 합니다. 유람선은 대부분 국내를 운항을 하고 있고요. 숙박, 식사시설은 거의 없고 선내 프로그램도 대부분 없습니다. 크루즈의 분류입니다. 항해 지역에 따라서 해양 크루즈, 연안 크루즈, 하천 크루즈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선박 크기에 따라서
탐험선, 소형선, 중형선, 대형선, 초대형선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승객 타겟 대상에 따라서 대중시장, 고급시장, 최고급시장, 탐험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상품 목적에 따라서 관광 크루즈, 세미나 크루즈, 테마 크루즈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선박은 미국 로얄 캐리비언사의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라는 크루즈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로얄 캐리비언사는 초대형선을 신조를 할 때 기존의 가장 큰 선박보다 다만 몇 미터라도 조금씩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세계 최대 크루즈선 보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박은 총톤수 22만 톤, 길이 362m, 그리고 총 8,690명이 승선할 수 있는 크루즈인데요. 초호화 시설이랑 고단가 정책을 이제 고려해서 건조된 선박이라 건조 가격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박에만 들어간 파이프 길이가 총 241km고요. 전선의 길이도 5,31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크루즈선에 대해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크루즈선은 기항지를 이동하는 해상 운송 수단이고 매일매일 바뀌는 매력적인 기항지 관광이 가능한 곳이고요. 숙박과 식음료를 제공하는 호텔인과 동시에 즐거운 레저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갖춘 리조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크루즈 선사입니다. 전 세계 대표적인 크루즈 선사의 로고를 모아놓은 겁니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크루즈 역시 이제 세계 크루즈 선사 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크루즈 선사 협회에 가입된 선사는 57개사인데요. 뒤쪽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입니다.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고요. 2019년 말 기준에서 총 27척의 크루즈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고요. 카니발 크루즈선들은 보시면 연돌, 굴뚝 모양이 좀 프로펠러 같이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 모든 선박이 이런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2위는 로얄 캐리비언입니다. 앞에서 보신 세계 최대 크루즈선 오아시스호 외에도 쌍둥이 선박인 얼로 오브 더 시즈나 퀀텀 오브 더 시즈 같은 초대형 크루즈선을 여러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오래된 구형 선박은 저렴한 상품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형 선박은 고단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고요. 2019년 기준 26척의 크루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선체 문양을 갖고 있는 이제 3위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랑 선상에 이제 카트라이더도 있는 4위 MSC 크루즈,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선수의 바람에 이제 머리를 흩날리는 공주의 옆모습을 하고 있는 5위 프린세스 크루즈는 넘어가고요. 다음은 세계 6위 코스타를 보시겠습니다. 전형적인 이탈리아 분위기를 갖고 있는 선사인데요. 이탈리아 지중해 중심 선사인데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중국 상해에 아시아 본부를 설립하고 일본 도쿄지사, 한국 서울지사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아시아 시장에만 크루즈선 5척을 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11만 톤급 한 척만을 한국, 일본, 대만 시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코스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롯데관광 같은 일부 국내 크루즈 여행사들이 국내 항을 거점항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 상품을 기획을 할 때 주로 이 코스타 배들이랑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배를 용선해서 그걸 이제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이나 부산 뭐 이런 국내 항만에서 한국 국내 관광객이 실제로 승선할 수 있는 크루즈 상품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이 코스타 선박입니다. 코스타 본사는 이탈리아 제노아이고요. 총 14척의 선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브랜드별 선사별 점유율입니다. 카니발, 프린세스, 코스타가 이제 하나의 카니발 그룹입니다. 이 카니발 그룹이 전체 시장의 47%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인 로열 캐리비안 그룹도 26%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에서 MSC까지 4개의 선사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다 북미랑 유럽 선사들입니다. 이 MSC 다음에 요 겐팅이라고 이제 보이시는 요 선사가 아시아 크루즈 선사입니다. 겐팅 홍콩이라는 그룹의 계열사인 겐팅 크루즈 라인을 통해서 스타 크루즈, 드림 크루즈, 크리스탈 크루즈라는 3개의 크루즈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크루즈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루즈 산업 발전 역사를 찾아보면 1998년에 현대상선에서 운영했던 금강산 크루즈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 크루즈에서 선박을 용선해가지고 북한 그 금강산 관광을 시작을 했는데요.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이제 못 미쳤고 경영난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현대상선이 원래 이 금강산 관광 주체였던 현대아산한테 사업을 인계하고 철수를 했고요. 결국은 그 후로 이제 금강산 크루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크루즈선이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론 정통 크루즈 기능이 미흡했던 제한된 크루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제 펜스타에서 2008년 4월에 복합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펜스타를 도입해서 국내 최초로 이제 국내 연안 크루즈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선박이 이제 카페리선을 개조한 세미 크루즈선이라서 정통 크루즈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펜스타가 해운법에 그 순항 여객 운송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2012년에는요. 벌크 선사인 폴라리스 쇼핑에서 전액 출자를 해서 하모니 크루즈란 국적 크루즈 선사를 설립을 합니다. 코스타의 중고 크루즈 선인 코스타 마리나호를 도입해가지고 클럽 하모니호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요. 한국이랑 일본을 거점으로 정말 이제 그 국내 최초로 정통 크루즈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승객이 1000명 타는 배인데 운항 기간 동안 1회 평균 500명 정도, 반 정도밖에 못 채웠다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1년 만에 한 4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폐업을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루즈 산업이 우리가 국민들이 잘 몰랐을 때 좀 일찍 시작했던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하모니 크루즈를 계기로 관련 업계의 의견들을 이제 수렴을 해서 2015년에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폐업을 했지만 크루즈 역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정통 크루즈선을 보유해서 운항하고 있는 국적 크루즈선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크루즈선 운항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 크루즈선이 운항하는 그 권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선은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곳을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즌별로 혹은 연중으로 수요에 따라 크루즈선이 운항하는 그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알래스카 크루즈선 유명해서 나 그거 타고 싶다고 한다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미서부나 알래스카로 가서 크루즈선을 타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을 원역으로 하는 크루즈선을 타실 수가 있는데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권역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사에서 크루즈선을 몇 척 더 투입했는지 아니면 선박을 이동시켜서 다른 권역으로 이제 보냈는지에 따라서 해당 권역의 공급 현황이랑 장래 크루즈 수요 등 이런 내용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운항 시즌입니다. 이 운항 시즌을 알아야 왜 국내에서 크루즈선을 용선하기가 힘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는 이제 항로를 설정을 할 때 주로 2년 전에 모든 그 스케줄을 다 픽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21년에 크루즈선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2023년 거 그 스케줄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아무튼 이 크루즈선사가 항로를 설정할 때 시즌별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시즈널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연중 운항은 충분한 수요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캐리비안이나
지중해와 같이 1년 내내 이제 크루즈선이 운항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시즌 운항은 계절 차이가 이제 큰 지역에서 성수기에만 운항을 하는 거고요. 추운 발트해나 북유럽, 알래스카 등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회송 운항은 비수기의 다른 성수기 지역으로 이 배를 이동하는 그런 운항 형태입니다. 앞에서 국내 크루즈 여행사들이 코스타 선박을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타에서 한국에 배정한 선박 운항은 시즌 운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5월에서 8월이 성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월이나 4월 또는 9월이나 10월은 비수기라서 만약에 그 배를 이제 전세, 용선을 한다면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남쪽, 대만 쪽으로 회송 운항을 시킵니다. 반면에 중국은 시장이 매우 커서 연중 운항 형태입니다. 다음은 아시아 권역입니다. 아시아 권역은 싱가포르, 홍콩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권역이랑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권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동남아시아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기, 여름철이 우기죠. 그래서 우기인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성수기입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가 주도하던 크루즈 시장이었는데요. 중국과 대만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동북아시아권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금년 5월에 계획이 됐었던 세계 일주 크루즈 그 상품의 노선도인데요. 아무래도 크루즈라고 하면 대부분 다 세계 일주 크루즈를 제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뉴질랜드랑 호주를 모항으로 해서 여기서 모항이라는 거는 그 실제 여행객들이 승하선할 수 있는 출발항, 도착강 같은 그런 거점항을 의미합니다. 그 모항을 출발해서 동남아, 중동,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 북극, 북미, 남미를 갔다가 타히티까지 들러서 호주로 다시 이제 오는 상품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불발된 상품입니다. 다음은 크루즈 조선입니다. 먼저 크루즈선과 화물선의 건조 가격입니다. 흔히 크루즈선은 건조 가격이 높아서 높은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크루즈선을 건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조 가격은 뭐 시장 상황이나 뭐 후판 같은 자재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긴 하는데요. 일단 표를 보시면 대형 컨테이너선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1639억 원인 반면에 크루즈 업계에서 중형선 사이즈에 속하는 이 4만 7천 톤짜리 크루즈 건조가가 4,400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루즈선은 일반 그 화물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설계와 건조를 위한 좀 고도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요. 승객을 위한 안전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의장 분야 비중이 높고요. 선박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겠죠. 또 선상에서 그 승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다양한 문화, 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도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조 단가가 당연히 높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좀 되게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좀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루즈 조선소입니다. 세계 1위 조선소는 이탈리아 국영 조선소인 핀칸티에리입니다. 2016년에서 2022년 기준 했을 때 전 세계 수주량의 31.7%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독일의 마이어베르프트 조선소입니다. 29%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한때 STX 유럽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STX 유럽을 핀칸티엘이랑 마이어베르프트가 분할을 했고 인수를 해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크루즈 조선업은 이 두 개의 업체가 전 세계 수주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끌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선 건조 점유율 1위인 한국과 2위인 중국은 순위 없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크루즈 건조 산업 현황입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1990년에 자회사였던 그 크리스탈 크루즈의 5만 톤급 크루즈선을 건조하면서 시장에 첫 진출을 했습니다. 이후 2004년에 프린세스 크루즈 선박을 두 척 건조하다가 뭐 화재 같은 사고로
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중 한 척이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언론에서 대서 특필된 적이 있었죠. 2016년, 2017년에는 아이다 크루즈의 12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을 건조하다가 화재 사고,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인도 지연으로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크루즈선 건조에 있어서도 높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최대 국영 선박 회사인 CSSC입니다. 중국은 2006년부터 크루즈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6년에는 많이 들어보셨던 그 1대1로 같은 그런 개념의 5분 1대라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연안 5대 크루즈 도시를 개발을 하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뭔가 좀 거대한 관광,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크루즈 산업을 이제 부흥시키려고 하는 중국은 2015년도에는 CSSC 중국 투자 유한 책임회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1위 카니발 그룹이랑 함께 크루즈선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했고요. 중국은행, 농업은행 등 5개 은행이 공동 출자를 해서 크루즈 산업 기금도 조성을 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크루즈 산업법에 크루즈 산업 진흥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2016년에는 CSSC랑 세계 1위 조선소였죠. 핑칸티에리가 합자를 해서 250억 원, 우리 돈으로 약 4조 3천억 원을 출자를 해서 5척의 크루즈선 건조를 추진합니다. 한 척당 건조비는 50억 위안이고요. 건조 비용은 크루즈 산업기금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첫 중국산 대형 크루즈선이 설계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2023년에 하반기에 첫 인도를 하고 이후 매년마다 한 척씩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 크루즈 건조 산업 현황입니다. 국내 조선소는 크루즈선 건조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였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크루즈선은 유럽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1990년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동안 크루즈선 기술 개발이랑 수주 활동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해양 플랜트 호황으로 크루즈선 수주 추진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일반 선박 건조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해양 플랜트 사업 적자랑 조선 해양 시황이 좀 부진을 했었고 조선사의 경영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연계적으로 인력 감축, 구조 조정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서 크루즈선 수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크루즈선은 세계 선박 시장의 약 5%에서 20%를 차지하고요. 부가가치가 철강제의 20배 정도라고 합니다. 크루즈선 한 척에 아파트 15개 동분에 TV, 냉장고 같은 그 실내 자재가 투입될 정도로 크루즈 조선이 이제 매력이 있지만 아까 그 축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가나 그 유럽에서의 자재 공수 문제, 또 건조 성공에 대한 확신 부족, 그리고 친환경 기술 접목과 같은 문제 때문에 실제로 수주 추진까지 연결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박금융 구조도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그림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선을 신주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해상기업의 그 고유의 그런 특수성에 따라서 사고 위험 회피를 위해서 이제 선사나 발주단은 선박을 이제 건조할 때 따로 SPC를 설립을 하고요. 1 SPC당 한 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을 건조해서 운항까지 투입하는 과정에서 건조계약, 용선계약, 대출계약, 선수금 환급 보증계약 같은 이런 법률적, 재정적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선박 건조 기간은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재값이 폭등 또는 폭락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 같은 감염병 때문에 조선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업은 그 특성상 건조대금도 4회나 5회로 이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요. 때로는 불황 같은 때는 좀 헤비테일 방식과 같이 건조기간 말미에 비로소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만약 선박 건조 기간에 건조 계약이 취소나 해지되면 발주를 의뢰한 선사는 대금을 반환 받아야 되고요. 조선소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선도 신조선은 고가라서 위험성이 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크루저는 상선 건조가의 뭐 10배 이상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비례해서 위험 부담도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선을 이용하는 그런 해운은 국가 필수 산업이란 이런 대승적인 공감대가 이미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보증이 좀 용이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안여객선이나 원양어업선 같은 거는 또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부 등에서 지원 정책이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크루즈는 럭셔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용한다라는 얘기 기억하시나요? 럭셔리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지만 반대로 또 럭셔리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랑 비교했을 때 정책 지원 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조선을 비롯한 크루즈 산업이 정부의 그 정책이랑 연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크루즈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와 크루즈 산업입니다.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총 현재 이제 423척이고요. 이들 선박의 수송 능력은 2,950만 명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상품 판매액은 493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면요. 북미 지역, 유럽, 아시아를 포함한 이제 기타 지역을 모두 합쳐서 총 산출 1,545억 달러, 117만 개 일자리, 총 임금은 50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국내 크루즈 산업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국내는 크루즈를 주업으로 하는 이 국적 크루즈선사가 선박을 그런 정통 크루선을 보유한 국적 크루선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만큼 이 크루즈 산업이 융성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해외 크루선을 차터하는 국내 선사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적 크루즈선사 설립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루즈 선사의 그 현지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점도 일반 상선이랑 비즈니스를 이제 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크루즈 관광 여행사도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 다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지역 크루즈 여행사는 미흡한 형편입니다. 또 주요 항만 도시의 지자체, 항만공사, 그리고 관광공사 등이 인프라 구축, 터미널 운영, 그리고 해외 크루즈 선사 유치 등 마케팅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크루즈 선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대형 회사 한 곳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이나 유럽 쪽 글로벌 회사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중소형 선용품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이 시장 진입을 원하고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선업이나 마찬가지로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공공 부분 그 크루즈 사업이 좀 증가를 하면서 컨설팅이나 홍보 대행 등도 점진적으로 발전은 하고 있는데요. 몇 개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작년 2월경부터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8월 말 기준 전 세계 약 2억 1천만 명이 확진이 됐고요. 44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도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전에 그 사스나 세계 금융 위기랑은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 산업에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30년 전인 1990년의 관광 산업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상황이 우리가 겪고 바라봤던 그 2020
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초기에 관광객 숫자가 한때 이제 거의 뭐 제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2020년 국내에 그 출입하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85% 감소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5개 관광업체 역시 매우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전엔 이제 팀장 1명에 팀원 10명이 있었다면 현재는 팀장 1명에 직원이 한두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인적 조직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를테면 크루즈 관광 사업을 뭔가 좀 추진을 하려고 해도 그 아이템이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지금 당장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덧붙인 적이 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건조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이 선박은 그 크루즈 항로 운항 중에 홍콩에서 하선한 그 승객 1명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됐다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급하게 요코하마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당국이 본토의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하선을 금지했고 배 안에서 이제 격리 조치를 하라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 격리된 승객들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수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 중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초기에 우리가 그 코로나가 접촉을 통해 전염이 되는지 아니면 비말을 통해 전염이 되는지 정확히 몰랐었고요. 또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대응 지침이 미숙한 초기에 이런 그 크루즈 대형 사건이 터졌고 또 당시에 국내 노제팬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크루즈선은 코로나 배양 접시다라는 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은 코로나에 매우 취약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좀 확산이 됐고요. 우리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크루즈 선사는 작년 2분기 이후 그 정상 영업이 중단이 됐고요. 이에 따라 연간 80%의 매출 감소, 400에서 500% 수준의 순이익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크루즈 업계는 그러한 추락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 영업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축 운영이랑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차입이나 매각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소 선량이 높지 않은 선박까지 폐선 처리를 하고 계속 선박을 중고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니까 물량이 폭증하게 되고요. 중고 매매가도 폭락하게 됩니다. 중고 성과가 바닥을 치니까 일부 선사들이나 그 투자자들이 그리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중고선을 매입을 하면서 좀 반등을 기다렸고요. 현재 중고선 가격은 다시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서는 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중국 국적 선사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새로운 선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고하게 유지됐었던 카니발, 로열 캐리비안, MSC 같은 이런 선사들이 중심이 됐었던 크루즈 시장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시각 변동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극복 노력입니다. 코로나로 이제 전 세계의 크루즈 선박이 이제 멈춰 있는 와중에 아시아 크루즈 선사였던 겐팅에서 작년 7월에 세계 최초로 크루즈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기존 크루즈 상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기항지 관광을 안 하고요. 승객들을 아예 하선시키지 않는 그 섬 호핑 투어를 실시한 겁니다. 팽우가 이제 대만의 하와이라고 이제 불린다고 하고요. 마조섬은 대남 최남단에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광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크루즈 여객이랑 육상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출항 전에 승무원들은 기중항에 도착해서 2주 동안 의무 격리에 들어갔고요.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난 이후에도 선내에서 추가적으로 7일을 더 격리를 했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른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했고요. 100% 프레시에어가 선내를 순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내 의료센터랑 격리실까지 설치를 해서 세계 최초로 CIPM 인증을 받은 크루즈선입니다. CIPM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기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륭시장이랑 선사 관계자가 만나서 본 상품을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만 교통부 장관이 적극 지원을 했고요. 또한 지방정부도 본 상품 론칭을 위해서 승무원이랑 여행객,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네, 여기 CIPM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Certification in Infection Prevention for Maritime 또는 Marine Industry 이런 약자인데요. 이게 이제 노르웨이 독일 성급인 DNV GL에서 개발한 말 그대로 해양 산업용 감염 예방 인증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관광청도 크루즈선 재개를 위해서 크루즈 세이프 인증을 출시를 했고요. 코로나 이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목적지 없는 크루즈를 겐팅이랑 로열 캐리비안 2개 선사를 대상으로 운항을 허가합니다.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한 인증제도나 방역 지침은 각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큰 골자는 뭐냐면 승객 수를 제한하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철저한 방역이랑 위생을 지키고 또 검사하고 비상대응 관리나 확진자 발생 시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주입니다. 이번엔 일본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건으로 어려움을 일본이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건 발생한 지 약 3개월 후에 크루즈 선내 전염병 예방 지침을 발표를 합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염병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 지침을 발표를 했고요. 10월부터는 크루즈 운항을 재개하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고요. 밀폐, 혼잡, 밀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승객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NIK 크루즈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좀 신뢰를 주기 위해서 간호사 팀도 이제 특별하게 승선을 시켰다고 합니다. 크루즈와 관련한 중국 정책입니다. 조선 부분에서 잠깐 중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은 코로나로 중국 내 크루즈 운항이 이제 다 취소가 되고 크루즈 산업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니까 중국만의 중국 표준을 이제 마련하자, 크루즈 방역에 관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서 이걸 기반으로 사회 각계의 다양한 투자를 이끌어내서 크루즈 산업에 투자되도록 좀 유도를 했습니다.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염 예방을 위한 고시와 지침들을 계속 발표를 했고요. 중국도 이제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사람과 관광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서로 이제 유입되고 전염되는 걸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승무원이랑 여객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격리하고 조사하고 또 치료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랑 유럽은 이미 작년 8월부터 크루즈가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이제 외국 사례다 보니까 보도가 많이 안 됐었고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운항이랑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미국도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요구를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재개가 좀 지연이 됐었고요. 캐나다는 금년 말까지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를 했는데 알래스카 크루즈는 현재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 노력과 문제점입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외국 재개 사례랑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그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은 크루즈 문화가 이미 있었고요. 코로나로 산업이 열어지니까 다른 여러 산업이랑 함께 크루즈 산업 재개에도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은 있었지만 많은 의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있어왔고 익숙했으니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끌어가기에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적 크루즈 선사가 지금까지 없었고요. 또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상품도 제한적이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크루즈가 익숙했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국내 크루즈 산업은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되고요. 저부터도 뭐 서산시에 크루즈선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크루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루즈 산업은 선박과 그 해양 레저 관광을 함께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랑 해양수산부가 함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였던 2020년에도 국내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정부에서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국내에는 국적 크루즈선이 없고 아직까지 정책 금융이 없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고요. 그 외의 문제점은 크루즈 산업이 그동안 이제 해외 관광객 유치에만 좀 너무 집중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사실은 지자체나 뭐 항만공사, 관광공사 같은 이런 기관에서 이런 크루즈 활성화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관광객들이 몇 명이 발생을 했고 지역의 낙수 효과가 얼마나 있었고 하는 이런 결과물들이 사실은 그 관련 예산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데 좀 많이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유치됐던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은 조선이나 뭐 승무원 같은 인력 양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용품 그리고 면세품이나 그 크루즈 관광객들이 그 지역 뭐 전통시장 쇼핑가에서 하는 그런 그 행위 상행위 같은 이런 기타 연관 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빈곤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 크루즈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국가 간을 이동하는 국제 크루즈선이 이제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살펴보셨던 것처럼 안전한 자국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미만을 태워가지고 운항하는 연안 크루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연안 크루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연안 크루즈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지금 이 배들은 크루즈가 아닌 유람선입니다. 근데 제목은 주요 도시 연안 크루즈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 용역자료에서 그냥 그대로 따와서 적은 겁니다. 수정 안 하고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배로 연안을 관광하는 상품은 대부분 다 연안 크루즈라고 이제 지칭이 되어 왔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루즈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소형선으로 하천, 호수, 그리고 강 같은 이제 내륙을 운항하는 것도 연안 크루즈고요. 중형선으로 섬을 관광하는 것도 연안 크루즈입니다. 또 카페리선으로 국내 연안을 따라서 이제 기항하는 그런 상품도 연안 크루즈고요. 정통 크루즈선을 도입해서 국내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항지강을 하는 것 상품도 연안 크루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각에서는 그럼 정통 크루즈선을 도입해서 운항하는 상품은 연안 크루즈가 아닌 뭐 내항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용어를 채택해서 분리하자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연안 크루즈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크루즈 현황입니다. 다양한 그 연안 크루즈 중에서 숙박을 하는 연안 크루즈는 2004년 12월에 펜스타 크루즈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펜스타에서 그 부산항에서 일본 오사카항을 잇는 그 주 사망차 카페리 운항을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가 남죠.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를 운항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좀 더 진부한 형태로 연안 크루즈 시도가 있었었는데요. 코로나로 멈춰있는 선박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남해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또 다도해상 국립공원의 그 경관을 조망을 하면서 유명한 관광도시죠. 목포랑 여수에 입항을 하고
귀향지 관광을 하는 그런 연안 크루즈 상품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조망만 하지 말고 실제 섬까지 관광하는 걸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배 길이가 이제 100m가 넘기 때문에 섬에는 접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이 상품이 이제 출항일이라든지 상품 가격까지 확정이 됐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코로나 이제 재확산으로 결국은 무산이 됐었던 상품입니다. 네, 그 전국 지자체들은 그 각자의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이라든지 뭐 지역에 특화된 관광, 기업, 뭐 농업이 주가 되는 도시, 뭐 바다 이런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연안 크루즈란 이름으로 소형선, 중형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도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작년에 용역을 한 건데요. 충청남도는 서산의 대산항을 호점으로 해서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중심으로 한 연안 크루즈랑 그밖에 이제 기타 도내 지역의 연안 크루즈를 좀 계획을 했었는데요. 생태관광이나 도서관광 그리고 마린항이랑 연계된 고급 또는 일반 유람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120명을 태울 수 있는 5,000톤급 중형 럭셔리 크루즈 선박이랑 수륙 양형 보트를 도입해서 목포항을 거점으로 그 전남에 있는 다양한 섬과 육상을 연계하는 그 관광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그 추진이 되려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선박 도입과 같은 단계가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같은 비용의 해외 항공 여행과의 경쟁력 확보 같은 문제도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선을 활용한 연안 크루즈 관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형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정통 크루즈선을 의미합니다. 대형선을 활용한 연안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역시나 선박 도입의 문제입니다. 국제관광이 개시되기 전에 혹은 개시된 이후에라도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랑 코로나 검사를 완료한 국민들이 안전한 국내 항만을 여행할 수 있도록 연안 크루즈선을 한번 띄워보자라는 내용인데요. 대형 크루즈선이 국내에 부족합니다. 결국은 국적 크루즈선사가 없다면 외국적 크루즈선사로부터 선박을 용선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크루즈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국내 관광 산업의 정상화적인 측면에서 이 크루즈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비용을 일부씩 분담을 하고 크루즈선을 용선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지난 2010년대에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에 5개 항만을 지정을 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크루즈 항만을 만들었습니다. 해양 문화 수도 부산,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인천, 아시아의 크루즈 허브 제주, 물의 도시 여수, 설악과 동해 속초 총 5개 도시인데요. 근데 이 외에도 당초 계획 밖에 있었던 2개의 도시가 포함이 됩니다. 바로 포항이랑 한국의 숨겨진 보석 서산입니다. 그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 해당 지자체의 계획이나 여건, 타당성뿐만이 아니고요. 의지나 임하는 자세, 적극성도 좀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서산시가 이 크루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좀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코로나 지금 대유행으로 현재는 좀 중단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7개 항만을 대상으로 연안 크루즈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서산시 이야기입니다. 서산시는 그 10만 톤 그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 부두랑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서산에 있는 그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 종교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 성지는 전 세계에 30개가 채 안 되고요. 아시아에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그동안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향후에 우리 서산에서 우리 항만이랑 공항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항공과 크루즈선을 연계한 플라잉 크루즈 상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서산에는 뭐 해미읍성, 한우 목장, 간어람 등 관광지가 있고요. 충남 권역의 백제 유적, 또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랑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최적의 크루즈 항만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크루즈로 시작해서 서산시로 끝이 났습니다. 한 산업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학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요. 학계에서는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합니다. 관에서는 이 정책을 각 특성에 따라서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직 국내 크루즈 산업이 그 일정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크루즈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각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크루즈 산업이 점점 더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도 서산시에서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내 크루즈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